불교를 대표해서 오늘 강의하고 말씀해 주실 선생님은 도법 스님이십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지리산 실상사 중으로 생명평화운동을 이끌어 주시는 한국 굳이 종교라는 않더라도 생명평화운동의 대부시고 정신적 스승이시죠. 오늘 이제 이러한 스님의 이 몸소 해오신 운동을 같이 좀 이용해서 모아서 같이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평화 감성을 좀 확장시키는 시간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분 모셔서 다행이고요. 도법 스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소성리 소식은 멀리서 들으면서 그냥 걱정만 했지 제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또 현장에서 그야말로 신음물을 겪었던 우리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셨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벽돌 한 장 치우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또 우리 어쨌든 이곳에 성질을 갖고 있는 우리 원불교계, 원불교 교도 여러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게 현재 제 심정입니다. 아마 그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은 남북 평화에 한반도 평화에 세계 평화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쪽은. 제 관심은 늘 살아보니까 늘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게 관심이 있고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잘 끄고 또 그 불이 되풀이해서 타지 않도록 하는 쪽에 제 시선은 가 있고 주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거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걱정하면서 저거 왜 저렇게 될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좀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는 이제 지리산에 있는 실상사에 살고 있는데 요즘 저를 소개할 때는 실상사에 사는 도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은빛순례단 도법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빛순례자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자료집 보면
47쪽, 48쪽, 이게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첨부해 놓은 건데,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니까 오히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어쩌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게 이 두 가지 문건이 눈에 들고요. 그 중에서도 47쪽 거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것이고, 49쪽 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제 생각을 거기에 보태기도 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제 심정을 썼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에는 없는데, 이보다 더 좀 어쩌면 조금 더 일찍이 썼던 글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요거는 2017년 9월 달에 쓴 글입니다.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영구적인 생명통화 한반도 이야기를 들으며 찬찬히 생각해보니 내 인생 70여 년 내내 전쟁의 핵폭탄을 가슴에 안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참으로 지긋지긋하다. 우물쭈물하다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야만의 역사를 넘겨주게 될 것 같아 그야말로 아찔하다.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분노는 분노로, 증오는 증오로, 무기는 무기로, 전쟁은 전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로지 온몸 온생명으로 실천하는 평화로만 전쟁의 야만을 끝낼 수 있다. 이는 우주의 영원한 진리요, 인류가 경험해온 역사의 진리임을. 이거는 제가 법구경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경험해온 역사 문제와 좀 연결시켜서 확대 해석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오늘 천둥벽으로 다가오는 역사의 웅변을 새기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 가닥을 잡아본다. 첫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의 정부와 정치인 탓하며 미치고는 짓 그만하고 세상의 주인, 나라의 주인 우리가 당당하게 주인인 우리의 길을 가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한다. 지난 탄핵 정부 때 시민이 직접 그 길을 열어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이 가고 싶은 길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그건 현실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되고, 국제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역시 그게 안 되고, 결국 국민이 가고 싶은 길을 여는 건 국민 자신이라는 건, 그걸 아마 가장 강력하게 보여줬던 게 아마 촛불, 평화의 촛불, 천만 촛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있는데, 결국 그 길도 국민 스스로가 열어가야만 정부와 정치인도 또는 주변 강대국들도 어쩌면 국민의 뜻과 염원을 존중해서 따라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적 움직임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문제입니다. 둘째,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민주화를 우리 사회의 제일 의제로 삼았듯이 오늘부터는 한반도 생명평화를 제일 의제로 삼고 그 깃발을 세워야 한다. 생명평화
촛불만이 전쟁도 핵무기도 사드도 녹여낼 수 있다는 자각과 확신으로 그 길을 열기 위해 지역해야 한다. 저는 사실 평화 얘기를 돌이켜보면 대중적으로 함께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지산운동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해보면 평화운동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전쟁 불안이 막 고조되면 평화 얘기를 하다가 전쟁 불안이 가라앉으면 똑같이 평화 얘기고 가라앉습니다.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은빛술래도 이야기는 지난해 저희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평화 얘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열 수 있도록 은빛은 60세 이상 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60세 이상들이 좀 나서서 역할을 좀 하자. 그렇게 했던 건데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고 우리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평화가 그냥 이제는 만천하에 꽃필 것처럼 되니까 역시 평화 이야기는 스물스물 가라앉고 이제 뭐 대통령 정부가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할 일이 뭐 있겠는가 이런 분위기로 잦아들더라고요. 셋째, 한라에서 백두, 동해에서 서해까지 전쟁 가고 평화 오라, 핵무기 가고 평화 오라. 여기도 보면 다 그런 일인데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갈등 대립 가고 평화 오라. 온몸 온생명으로 생명 평화에 깃발되어 4,500km 코리아 둘레길을 순례하며 방방곡곡에서 5천만 생명 평화의 촛불이 타오르게 한다. 이것만이 해답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넷째, 5천만 생명 평화 촛불을 밝히는 순례길을 여는데 어른들과 중들이 중심을 잡고 맨 앞에 선다. 전쟁의 핵폭탄을 안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야만의 역사가 끝나는 그 길이 열릴 때까지 온 열정을 불사르면 어른, 종교인으로 부끄럽지 않을 터, 아이들이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어른, 종교인이 될 터, 그야말로 늙음이 또는 죽음이 또는 종교가 빛날 터. 이 얘기는 지금 은빛술래를 함께 하는 분 중에 이제 이부영 씨가 계신데요. 전쟁 불안이 그때 최고로 고조되니까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이들이 와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 문제를 갖고 진지하게 상의해오는 걸 경험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요.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날고 뛴다고 자기 뜻을 설치고 다녔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손자 손녀들에게 전쟁의 대한민국, 전쟁의 한반도를 넘겨주는 할아버지, 어쩌면 주님의 땅으로 내 손자 손녀를 내몬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각한 자괴심이 들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어쩌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에게 평화롭게 살면서 꿈을 꾸을 수 있는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벽돌 한 자리도 버틸 수 있는 남은 생을 거기에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어른들이 또는 종교인들이 저절로 빛나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면 틀림없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핵도
사드도 전쟁도 천물처럼 녹아내릴 터 이 어찌 좋지 않으며 이 어찌 위대하지 않으랴 뭐 이런 게 어쩌면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주문을 받고 저는 사실 이걸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거나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요청을 받고 그 요청 덕택에 그래도 뭔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거칠지만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 자료는 42쪽에 있습니다. 교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붓다의 눈으로 본 불교의 평화 사상과 한반도 평화 이렇게 좀 교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42쪽 제목입니다. 그리고 45쪽으로 가면 제일 밑에 붓다의 제자인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1. 붓다처럼 일상의 평화와 지역의 평화를 제일 가치 삼는다. 여기 지역의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46쪽에 종교계에 제안한다. 1. 회담이 기적을 만든다. 여기는 가로해서 우리 안의 정상회담이라고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의 정상회담. 그리고 4번에 한반도 평화 만들기 순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만들기 순례를 통해 이렇게 5번에 100년 전 선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주 독립선언을 했듯이 독립선언 100주년인 2019년 3월 1일에 범정부, 범종교, 범시민대중 한마음 한뜻으로 한반도 평화 국민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제안, 아까도 제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교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로 70인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쟁 이후를 오롯이 살아온 세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어쨌든 전쟁은 안 났어요. 그런데 경험해보면 일상적으로 나라의 싸움이 안 벌어졌다 하더라도 너와 내가 싸우면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가족이 싸워도 고통스러워요. 이웃이 싸워도 고통스러워요. 우리 마을 싸움도 고통스러워요. 평화가 깨지면 어떤 삶도 정상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평화 깨지면. 그래서 저는 일상적 평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상적 평화에 토대하지 않는 어떤 평화도 그냥 멋있는 주장이고 멋있는 구호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일 수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은빛 순례를 하면서도 다른 분들이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이거 전문가들이 하도 많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좋은 내용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 현장,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현장에서 일상적 평화를, 즉 삶의 모든 과정을 평화롭게 다뤄갈 수 있는 개인적 실력과 경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와 풍토 조금 확대하면 우리 마을, 우리 지역 평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좀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가 이해가 돼야 되지. 일상의 평화와 지역의 평화는 놔둔 채 아주 어쩌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주 거대한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공허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런 쪽에 사실 인식이 많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어쨌든 이제 불교를 대표해서 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불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불교 평화, 제가 어쩌면 경험하고 제가 모색해왔던 불교 평화 사상, 그것과 어쩌면 모든 대중이 원하고 있는 만들의 평화, 또 일상의 평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어쨌든 제 경험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불교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엊그제도 한반도 평화의기순례 차원에서 지금은 광주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5월 말까지 전남 순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수, 순천, 광양 이쪽 순례했는데, 여수, 순천 사건 뭐 우리 너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수, 순천 지역은 그래도 그 아픔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풀어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로 활발하게 하는 편인데, 영광은 가면 그 얘기가 거의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지역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잘 몰랐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얘기하고 잘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이 치유도 되고 풀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천도교 지역 교구, 거기를 뭐라 하던데? 무슨 절 같은데요? 절 같은데. 교구 뭐라 하는 적이 있어요. 교당 같은 데. 거기를 가보니까 후천 5만년 이런 표현이 써있더라고요. 후천 5만년. 제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우리 민족 전통 종교들이 사용한 언어에서 선천과 후천이라는 개념을 썼던 기억, 그런 용어를 들은 기억들이 있어요. 선천과 후천. 그런 선천과 후천의 사고방식을 지금 여기 우리 현실에 연결시키면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20세기까지를 선천이라고 얘기하고 21세기부터를 후천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천은 뭐고 후천은 뭘까? 다른 그 차이점이라 하는데, 여기도 저 뒤에 이제 민족종교 자료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제 방식으로는, 저는 선천의 삶의 방식은 결혼 상급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원한을 맺고 상대를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삼는 방식. 무찌르자 오랑캐 하듯이 내 편과 내 편 일단 나누어서, 그러니까 서로 원한을 맺고 상대를 극복 대상으로,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던 게 어쩌면 선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21세기 저희 후천의 역사는 해원상생, 원한을 두고 서로를 살리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게, 어쩌면 그 흐름들이 열리고 있는 게 21세기라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에서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해원상생의 길을 여는 매우 뜻깊은 한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뭐 결과물도 또 중요하지만 저는 남북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는 관점과 그런 태도와 방식 이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다고 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해원 상생에 어쩌면 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을 뭐 결과가 좋은 건 더 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어쨌든 제가 얘기해보자고 준비한 걸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 자료도 나옵니다만 불교의 통화 사상 또는 통화 실천의 한 장면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처님 생애에서 어쩌면 부처님이 실패한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안 돼서 실패한 장면. 그게 이제 약소국과 강대국의 전쟁판이었는데 약소국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입니다. 근데 원한관계 서로가 자세한 설명을 들 수는 없고 원한관계가 맺혀지니까 강대국에서는 약속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 강대국의 임금도 부처님을 대단히 신뢰하고 존경하고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원한관계이기 때문에 분노, 그 원한에 대한 적개심 또는 복수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정복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부처님은 호롤단신으로 정복군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길 한복판에 호롤단신으로 들어가서 옆에 무성한 숲들을 다 놔두고 앙상한 고목나무 아래 혼자 평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인도에서 떼약볕에 앉아 있는 건 곧 죽음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임금이 오다가 저부들으니까 고목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부처님을 보고 찾아가서 아니요 좋은 시원한 숲이 많은데 왜 떼약볕에 앉아 있냐 하고 물으니까 국가와 민족이 없는 삶이란 마치 내 국가와 민족이 없는 삶이란 마치 떼약볕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남의 집이 아무리 무성한 숲이라 하더라도 내 집, 국가 민족이 없는 내 집은 떼약볕에 앉아있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임금이 철수합니다. 그런데 또 이 복수심 때문에 공격하니까 또 거기 가서 앉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보고 또 철수합니다. 세 번째도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설득이 안 돼서 네 번째 군사를 이끌고 공격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해서 국가와 민족이 멸망당합니다. 저는 부처님이 일생 삶을 통해서 열고자 했던 길이 무엇일까 하고 보면 전 그 한 장면에 모든 게 다 부탁드렸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싸움 방식 또는 전쟁 방식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식 삶의 문제를 다뤄가야 됩니다. 이 삶을 살고자 했고 많은 사람들도 이 삶을 살도록 하고자 했던 게 부처님이 인생을 걸고 일생을 걸고 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몇 가지 준비된 내용을 갖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식의 눈으로 말한다. 이 인류 역사의 경험적 진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죽음으로 남긴 20세기의 증언. 저는 사실 이 두 마디가 요즘은 제 가슴에 도사리고 있는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전쟁 한복판에 앉아있는 부처님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이 두 마디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깝게 경험했던 인류의 20세기 경험, 특히 어쩌면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100년의 경험이 곧 죽임으로 이루어진 역사였다라고 하는 응변인 거죠. 죽임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기적의 역사라 한들 그게 과연 인간 나타날 수 있겠는가? 과연 사람들에게 그것이 희망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 기적이 사람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원하면서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걸까?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어쩌면 전쟁도 평화를 능구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두 번째, 왜 전쟁, 죽음의 역사가 되었을까? 너와 나, 정신과 육체, 이 나라와 저 나라, 이 종교와 저 종교, 인간과 자연, 지구와 우주 등이 분리된 남남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이 근원적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뭐 이렇게 보면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의심이 정당성을 갖는다면 적어도 종교는 그 어떤 것 이전에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풀고 바로 깨는 작업을 기원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짓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종교 하여튼 그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인되어야 할 근원적 진실 이렇게 이제 이걸 붙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론상부터 원불교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설명보다는 읽어버리는 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찍이 붓다와 성자 그리고 선사들께서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기 이전의 본래 나의 참모습, 너의 참모습, 세계의 참모습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이론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보편적 진리 본래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인간의 무지가 작동하기 이전, 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식이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원죄가 작동하기 이전 상태, 즉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를 있는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 이론상이다. 현재는 원불교가 원불교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론상. 이거는 무슨 원불교권이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양, 서양, 과거, 현재 어쩌면 너나 없이. 두 번째, 삼보륜. 요거는 이제 불교 오늘 조계종단을 상징하는 그림인데요.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기 이전의 나의, 너의 세계의 본래 참모습인 보편적 진리를 나타낸 이론상 정신을 불교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현재 조계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보륜이다. 내용을 보면 이론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보편적 진리를 있는 그대로 잘 알고 그 삶을 온전하게 삶으로 완성시킨 사람인 붓다. 보편적 진리를 실제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한 붓다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해탈 열반의 삶과 그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깨달은 보편적 진리를 실천하는 수행 공동체인 승가, 즉 삼보를 형성한 것이다. 세 번째, 생명통합 문의. 21세기에 접어들어 지리산 생명통합운동을 할 때 범종교 시민대중이 함께 보편적 진리를 나타내는 이론상의 정신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켜 만들고 사용해왔다.
현재 불교 시민단체인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불교적 의미를 들여 온 우주 무형무형의 모든 것들이 그물의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화엄 등의 가르침을 따라 인드라망 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 그림 3개가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이제 이철수 화백이 그린 겁니다. 요거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그물의 그물코들처럼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공동 운명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한 인간의 몸이 60조의 세포 그물의 그물처럼 서로 연결하고 의지하고 영향을 또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활동하고 거기에 뭐 죽는 놈도 있고 살아나는 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해서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을 형상화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 적어도 저는 조금 뒤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첨단 과학의 미래 사회도 금들처럼 초연결 사회로 진화한다고 한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기독교의 원수를 사랑하라, 동학의 인내천, 증산의 해원 상생, 장회에게 온생명, 현대과학의 생명그물 등 여러 종교의 가치들도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생각이 듭니다. 이 관점 이런 세계관의 관점에 서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한 몸 한 생명이라는 표현할 수밖에 없고 한 몸 한 생명이라고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갈 길은 더불어 함께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서 내 편끼리는 보도만 있고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은 무찌르서 없애버리고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이 결혼 상급 죽임을 재생산해내는 삶을 우리가 끝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한 생명의 세계관에 맞게 이제 죽으나 사나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갈 때 비로소 해원 상승의 길 우리가 원하는 더불어 함께 바롭게 사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인 겁니다. 불교적으로 표현한다. 있는 그대로인 근원적 진실을 불교적으로는 연기, 공, 일심동체, 유아독존, 본래 청정, 본래 붓다, 본래 면목, 한 몸 한 생명이라고 한다. 근원적 진실을 확인해보면 온 우주의 우리 모두는 운명적으로 함께 살아야 할 공동 운명체이므로 분리시키고 제거해야 할 적이란 우리의 관념일 뿐 실제는 본래 없다. 따라서 근원적 진실의 내용을 각각 적용하면 열린 가족공동체, 국가공동체, 종교공동체, 지구촌공동체, 우주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우리는 보통 마을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는 이웃과 품앗이의 삶이 실현되어지는 곳이죠. 따라서 마을공동체라는 말 속에는 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야 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멍석말이 해야 될 누군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석말이도 무찌르자 오랑캐 방식이 아니라 함께 사는데 함께 사는 질서를 파괴하니까 좀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바꿔서 함께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멍석말이인 것이지 죽여서 없애버려야 하는 멍석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조상들이 이웃사촌과 품앗이 개념으로 삶을 사는 곳을 마을공동체라고 했고 이 마을공동체를 인류 문명사의 기본 단위로 삼았던 것은 어쩌면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뛰어난 통찰력의 산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붓다의 눈으로 말한다. 이건 뭐 붓다의 눈으로 한반도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극단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정을 과연 어떻지? 잘못 봤네. 빠졌네. 어떤 이유로든 다음에 1. 우리가 극단적으로 분열하지 않았어도 식민지로 전락했을까? 강대국들 마음대로 우리를 남북으로 쪼갤 수 있었을까? 분단 70년 내내 원수로 살게 되었을까? 전쟁 비극의 주범인 김일성은 경쟁적으로 만나자 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진보연대와 자유총연맹, 제한군인회와 민주노총, 바르게 살자와 참여연대 등은 서로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과연 괜찮은 것일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5.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의 진영싸움 문제를 방치해놓은 채 분단의 철조망만 걷어냈을 경우 과연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보면 여전히 헬조선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헬조선 한반도로 확대되지 않을까? 만일 헬조선 한반도가 된다면 철조망이 없는 한반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런 물음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어쩌면 요즘에 더더욱 이 질문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붓다가 보여준 평화로운 실천의 몸짓 제도법 구경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더 해석해서 불로 불을 끌 수 없듯이 피로 피를 씻을 수 없듯이 전쟁은 전쟁으로 핵은 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로지 인과와 관용과 평화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전쟁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더불어 함께 하도록 하고자 홀로 고요히 전쟁 한복판으로 걸어들어가 평화롭게 앉아있는 붓다의 모습에 그의 평화사상이 온전하게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다의 제자인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결국은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저에게는. 붓다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제자라고 자처하고 나선 나는 과연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흉내내고 있는 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 붓다처럼 일상의 평화와 지역의 평화를 제일 가치로 삼는다. 2. 붓다처럼 평화의 몸짓으로 살아간다. 3. 붓다처럼 전쟁의 한복판에서 평화를 만든다. 4. 붓다처럼 함께 살아야 할 이쪽 저쪽의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여 함께하는 주체로 세운다. 이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3번 붓다처럼 전쟁이 한복판에 평화를 만든다. 이 장면은 소성리 장면하고 그대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붓다는 실패했지만 전쟁 한복판에서 평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3계 화택이라 합니다. 그걸 뭐 전쟁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싸움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현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은 불로 끌 수 없습니다. 물로만 끌 수 있습니다. 피는 피로 씻을 수 없습니다. 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 너와 나의 전쟁이든 이웃과 이웃의 전쟁이든 동네 전쟁이든 나라의 전쟁이든 평화가 아니고서는 전쟁이 불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인 셈이죠. 이걸 어떻게 구체로 실행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정말 지난한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46쪽에 가서 종교계에 제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담이 기적을 만든다. 만나서 대화하니까 기적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전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대로
시시비비를 다 하나하나 따지고 가리고 또 바로잡고 책임을 묻고 그런 다음에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나서 한번 이것저것 다 가리고 정리하자. 이렇게 접근했으면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시시비비하고 싸우는 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건 대한민국의 평화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역시 평화였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는 안 했다 하더라도 미국 트럼프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저 시간은 뭘까? 저는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한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들에게 평화였습니다. 세계 막강한 공격력과 방어력만 구축하고 있으면 우리의 평화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동안 우리들의 논리고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의 막강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춘 미국의 발사, 미국의 평화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9.11 사건이. 그래서 그들 뭘 고민했을까? 뭘 생각했을까? 저는 당연히 어떤 것보다도 평화를 고민했습니다. 아마 이런 어쩌면 이론적으로 정리했든 안 했든 이성적으로 인식했든 인식하지 않았든 어쩌면 거의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런 문제식들이 알게 모르게 형성을 쓸 거는 들고 바로 그런 부분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가능한 징검다리를 우리가 어떻게 놓을 것인지 얘기해보자. 징검다리를.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가 얽히고 설킨 과거의 문제들도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서 뭔가 풀 건 풀고 다듬을 건 다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짜내고 좀 이렇게 접근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가 열리지 않겠는가. 전 그런 문제의식과 관점과 태도와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과제가 많이 남아있고 걱정거리 있긴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이런 대반전과 그런 새로운 흐름, 어쩌면 인류 문명사에서 결혼 상국이 이 전쟁 역사를 끝내고 회원 상생의 후천 개력의 새로운 길을 여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회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정말 열고자 한 길, 가고자 했던 길, 또는 우리 선현들께서, 또는 한번도 우리 지혜로운 선조들께서 열고 가고자 했던 길이 바로 그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회원 상생이라는 말로 후천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다 했고요. 다만 그 뒤에 첨보 자료가 한반도 평화 능비스를 떠나며 올리는 다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쟁 번역 평화 번역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60 이상은 은빛을 내고 은빛이고 60 이하는 금빛이고 20대 이하는 옥빛 은빛과 금빛과 옥빛이 함께해서 평화의 길을 열어보자, 이런 순례들을 아주 단촐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스님께서 무슨 이론적 정리를 해 주셨다기보다는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말씀 주시니까
어쩌면 질문이 없거나 질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문제와 관련된 거라서. 네, 그래도 미리 제 손을 드시긴 하셨는데, 사실 요새 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화쟁위원회 위원장 오래 맡고 계시는데, 화쟁위원회 있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 독서를 합니다. 그 화쟁이 도대체 뭐냐. 근데 지금 사실 그 스님께서 시작하면서 이 정치적인 평화, 이 거대하기보다 일상의 평화, 지역의 평화에도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를 꺼내셨고, 또 여기 44쪽 아래도 보면 김일성은 만나자고 하면서 왜 진보연대와 자유총연맹이 안 만나고 또 되는데요. 재향군인회와 민주노총이 안 만나고 참여연대와 바르게 살자가 왜 안 만나냐. 사실 지역 일상의 평화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걸로 먼저 하시죠. 어쩌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저는 이제 평화라는 말을 앞으로도 가장 많이 하겠습니다만, 평화는 제 스스로 정리하기를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다라고 규정을 스스로 한 이후로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란 일체의 폭력이 없는 이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지금보다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앞으로 해주시고 관련된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 뭔가 의견 수렴하는데 조금은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스님 고민이 정말 많이 인간적으로 와닿고요. 정말 우리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 관련해서 네, 원익성 교수님. 네. 요새 뭘 칠하셨어요? 페인트 칠했습니다. 네, 저는 원익선 교무라고 합니다. 스님 오늘 일상의 평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여쭤보고 싶고 또 법문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그 소성위는 아까 이미 이 말씀 속에 다 해답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소성위는 사실 경찰들하고의 이 싸움, 벌써 이제 6차에 걸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요. 참 그 분노심도 타오르고, 국방부에 대한 적개심, 미국에 대한 아주 그야말로 미국이 악의 축이다, 이런, 평소에는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랄까, 우리가 이 경찰들하고 사실 매일 아침, 저녁도 대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그럼 미워하지 않으면 분발심이 또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모습인데 평화를 쌓아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분발심을 가져야 되면서도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스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무슨 묘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모색하고 경험한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저는 이제 화쟁이라는 이름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소성리 소식을 들으면서 사실은 나서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무슨 마을 주민 편에서 싸우려고 나서는 게 아니고요. 저는 화쟁위원장이니까. 저는 화쟁을 쉽게 풀어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싸움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라고 하는 속담이라고 할까? 이런 걸 남겨서 왜 그랬습니까? 이건 경험적 진리라고 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는 싸움을 말리고 흥정 붙이는 역할을 누군가는 했던 거죠. 누군가는. 이게
전 그게 지금 화쟁위원회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오고 싶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얘기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 전 절대 안 받아. 제가 곳곳에 해봐서 알거든요. 전 주민들께서 그런 방식의 문제를 다루자고만 한다면 저는 당사자들끼리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분노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일으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당연하죠. 그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자들은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싸움을 말리고 흥정을 붙이면서 더불어 함께 하실 길을 가는 것, 저는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역할하는 사람이 이런 큰 판에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만 가능할 것이라고 봤으면 저는 아마 바로 나섰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거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다 하신 영이 뭐 강정, 미량 뭐 다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불교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멀리서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권위, 작은 판은 그렇게 막강한 힘이 없어도 되지만 큰 판은 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과 권위를 갖고 싸움을 말리고 흥정을 붙이면서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늘 이해당사자로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럼 정부가 아니면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바로 그것이 종교계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계가. 근데 그래가지고 종교계도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인데요. 시민사회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강고하게 저항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강고하고 투쟁 방식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또 그 관성이 붙어버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에 맞는 자기 태도들을 뭔가 만들어내고 그걸 현실 속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 사회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화쟁위원장 입장에서는 참 정말로 나서서 그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그런 한계, 어쩌면 그런 어려운 한계도 제 역량이 좀 더 특출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생각했는데 제가 그 정도의 역량은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 정도입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더 따지고 싶은 마음이 사실 한편으로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시간 조금 늦기 시작해서 한 2, 3분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 혹시 그 다른 여기 교우님들도 계시고 어른 교우님들도 계시니까 답을 또 저마다 자기 견해를 얘기해 주셔도 좋겠다 싶긴 합니다. 하여튼 저 사회자로서 화쟁이란 싸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거다라고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타고 와닿는데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쩌자는 거냐, 왜 싸웠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무엇을 위한 흥정인가, 예를 들면 이제 정말 디테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로 어쨌든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싸움의 원인을 한번 따져보다 보면 이제 화쟁위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시시비비를 뭔가 어쨌든 가리고 시시비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과정이 지난하고 험난하잖아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왜 하필 한반도냐, 그리고 왜 성주 소성리냐라는 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이렇게 따지는 과정은 어쨌든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평화학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중심적 학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측에서 저 큰 측을 더 생각하도록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통합 문화학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피해자 중심적 차원에서 볼 때 좀 따지고 이 따짐의 이 싸움의 원인에 대한 좀 공감을 좀 확장시켜가기 위해서라도 말린 다음에 원인 따져보기도 좀 물론 과정 자체가 평화적이어야 하겠습니다만 비폭력적이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여전히 뭐 그런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교문이들이나 다른 선생님들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 분만 정도 질문이나 뭐 코멘트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박진도 교우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일상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불교를 대표해서 오신 게 아니고 개인의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또 불교의 대표 아닙니까? 이 종교의 역할이 평화구축과 종교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평화의 이론적 정립이 아니라 실천적 모색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또 종교의 역할로 봤을 때도 시민 촛불이 이뤄낸 지금 시대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종교인들의 역할이 사실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꼭 그 불교계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함께한 오늘 그 모인 모든 분들의 역할이기도 한데 지금 앞으로 다 질문은 뭐 똑같은 질문이지만 오늘 이제 발표하시고 계신 도읍스님께서 불교를 대표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실천적 평화를 위한 실천적 모색에 있어서 불교의 방향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 좀 실천이 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불교계 보고 저는 주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지역에서 실상사, 불교적으로 말하는 실상사를 명실상부한 사부대중 공동체, 또 실상사가 자리 잡고 있는 산내면 마을 한 2,000명 정도 면밀히 되는데요. 이웃사촌과 품앗이 정신으로 삶이 가능한 산내 마을 공동체, 정말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 바로 이 정신을 사회화 시켜내고 뭐 한반도화 시켜내자 하는 게 좀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18날 우리 지역에 그 여성운동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미투 이야기를 좀 우리 동네 미투가 없는 우리 동네를 만들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성폭력이 없는 우리 동네를 만들자, 우리 마을 공동체를 만들자, 그런 취지로 미투 이야기를 한 3시간 동안 이어서 자기 경험들 저도 뭐 들었었는데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은 잘 모르겠고 참. 그러나 그런 문제가 저는 평화란 관점에서,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개념만 쓰지 말고 성평화란 관점에서 미투 문제를 잘 뭔가 모색해 보면 뭔가 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야 될 분도 있긴 있지만 어쩌면 여성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 이게 뭔가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 어떻게 잘 모르고요. 다만 저는 줄기차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이거 해야 된다. 이 길을 가자.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다만 끝으로 뭐 정리해 주겠죠? 네네. 끝으로 저는 사실은 뭐 이 전화상으로 주문 받으면서 제가 좀 이날에 겹친 일정들이 있어갖고 함께 하고 얘기도 듣고 같이 배우기도 하고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제 얘기만 하고 딸랑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 좀 이해를 바라고요. 다만 저는 이제 남북 문제, 한반도 남북 문제는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하고 있고 잘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는 국민은
정부와 대통령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은 이 지점에서 뭘 할 것인가 했을 때 전 우리 안의 정상회담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안의 정상회담. 아까 제가 던진 질문도 그런 질문입니다. 뭐요? 이쪽과 저쪽의 정상회담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성주군이죠? 만약에 성주의 오늘이 어떤 곳이었으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성주. 당연히 저는 평화로운 성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평화로운 성주. 그러면 평화로운 성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전 성주 안에 정상회담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주 군민들 이쪽 저쪽 편 안 갈려 있습니까? 당연히 편 갈려 있죠. 제가 볼 때. 이념적으로 갈려 있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갈려 있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갈려 있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당사자들은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누군가가 중간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반도 평화는 정부와 대통령이 그렇게 해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국민들은 일상의 평화와 우리 지역의 평화를 바꿔내는 작업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안의 정상회담들을 크게 작게 다양하게 우리 안의 정상회담들을 다양하게 펼쳐서 그야말로 일상의 평화와 성주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쩌면 한반도 문제를 가장 바람직하게 풀어가는 가장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뚱따지 같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제 길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께서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큰 스님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서 더 권위 있게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